작년 11월 이혼 소장을 처음 받고 참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했다. 아픈 아내를 유기했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자신감 있게 변호사는 이야기를 했지만 액수는 겨우 3천만 원 정도였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선고가 된다고 했다. 정말 많이 받아야 5천만 원인데 이건 어렵고 일반적으로 3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전 영상에서 위자료 액수를 이야기했을 때 진짜 위자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의문을 갖는 댓글이 있었다. 이건 사실이다. 이것도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명확한 기준도 없다. 말 그대로 판사 마음대로다. 나는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작년부터 밝혀왔다. 그리고 이혼을 방어하는 입장에서 소송을 했다. 이혼도 못하는 찌질한 인간으로 나를 생각하는 댓글이 많았는데 내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건강 때문이었다. 나는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상대가 외도를 해서 이혼을 요구할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혼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이다. 대부분 이혼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쿨하고 멋져 보일 수 있지만 난 나를 위해 구질구질한 쪽을 택했다. 재산을 처분하고 이사를 하고 새 집을 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기엔 내 몸은 벅차고 힘든 상태였다. 대부분 이럴 때 부모님 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만 난 그런 일을 또 하고 싶진 않았다. 이미 한번 부모님 집으로 피신을 해봤지만 남는 것은 부모님과 내 상처를 나누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 절대 부모님께는 기대지 않기로 다짐을 했기에 나는 갑작스러운 공황 발작으로 욕실에 쓰러져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다행히도 나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내가 쓰러지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그냥 욕실에 누워서 시간을 보내고 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내가 일상생활을 혼자 할 때까지 나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혼을 바로 해버린다고 해서 내 마음이 후련해지지도 않는다. 나도 상대가 싫었다. 좋을 리가 있을까? 하지만 지금 내가 몸이 좋지 않아 당장 이혼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게 사실이니까. 이혼을 방어하는 입장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정말 힘든 시간이었다. 상대는 나를 계속 유책으로 몰아가기 위해 온갖 일들을 다 트집잡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는 둥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허접한 이유들을 서면으로 받아볼 때마다 힘들었지만 그것도 어느새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반대로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를 공격할 수가 없다. 고작 내 입장에서는 상대가 아픈 나를 유기했다는 사실과 외도를 알리는 것이 전부였다. 우리나라 이혼은 유책주의이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유책 배우자는 버젓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 상대가 이혼을 거부해도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변호사들이 이혼을 방어하는 소송이 가장 힘들다는 이야기를 한다. 사실상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파탄주의로 가는 경향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많은 변호사들이 말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이 결혼이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다 판단을 하면 유책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해도 이혼이 성립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이혼 조정이라는 게 시작된다. 조정관들은 건강이 좋지 못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나의 의견을 묵살하고 돈 액수를 자신들 마음대로 산정한 뒤에 이혼을 권고했다. 나는 변호사에게 재산 분할 액수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펄쩍 뛰었다. 조정관도 기본적으로 이혼을 권하고 있었다. 상대 측이야 당연히 조정관이 이야기한 액수를 주겠다고 했다. 그때는 총 재산액이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지금 대출을 제외하고 측정한 재산을 보면 그때 말한 금액은 총 재산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결혼할 때 모든 돈은 내 돈으로 했었고 나는 상대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돈까지 집을 사는 데 들어갔지만 조정관은 상대 측의 직업만 보고 그렇게 조정을 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조정이 결렬되었다. 지금 법원은 이혼을 권하고 있다. 유책주의가 아닌 사실상 파탄주의로 이미 바뀌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나도 이혼 소송을 하기 전까지 당연히 외도를 한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지만 법원에 서보니 그렇지 않았다.
나는 상대 측과 계속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노력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 그게 보이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한다. 가사조사관은 한 달이라는 시간을 줄 테니 상대 측과 대화를 하든지 연락을 계속적으로 해서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해야 했다. 연락을 취하고 나서 돌아오는 것은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만 하라는 답변이었고 계속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이었다. 가소조사관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라고 그러고 스토킹법은 상대가 원치 않을 때 연락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 정말 웃기는 일이다. 내가 계속 이혼을 거부하자 내 브런치 글을 빌미 삼아 고소와 민사소송을 걸어왔다. 처음에 변호사는 이 브런치 글을 내리는 게 어떠냐고 이야기를 했었다. 나는 완강하게 거부했고 경찰 조사와 소송을 스스로 진행하며 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 나도 알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멘탈을 무너뜨려 두 손을 들게 만들어 조용히 이혼을 하려는 의도라는 것을. 그것을 잘 알고 있기에 나는 강해져야만 했다. 그리고 상대 측의 수많은 공격을 통해 실제로 나는 이 싸움에서 무덤덤해졌고 내 방식대로 대응을 하고 있다. 12월 초에 두 번째 이혼 재판이 있었다. 판사는 상대 측에게 나의 유책 사유를 더 가져오라고 했고 나에게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서 왜 유튜브를 하는지 이유를 가져오라고 했다. 나를 더 갈기갈기 찢어서 그들은 나의 잘못을 더 강하게 어필을 해야 했다. 그리고 나는 유튜브를 왜 하는지까지 설명을 하면서 이혼을 방어해야 했다. 현타가 제대로 와서 고민을 하던 중에 그들이 세 번째 고소를 시작했다. 나는 변호사에게 이혼을 하는 입장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혼을 방어하는 자는 잘못한 것이 없어도 수없이 많은 인격적 모독을 당해야 하고 갈기갈기 찢어져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 밝혀져야 한다. 정말 힘든 일이었다. 그들의 세 번째 고소로 나는 이혼을 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제는 재산 분할 싸움이 진행된다. 재산 분할에서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것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 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았을 때 그것이 단독 명의로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부모로부터 집을 한 채 받았다면 그것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나의 경우는 집을 살 때 부모님이 돈을 보태주셨다. 이런 경우는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고 결혼 전에 내가 형성한 재산 역시 집을 사는 데 들어가면서 분할 대상으로 되어버렸다. 재산 분할의 퍼센트가 올라가긴 하겠지만 과연 정말 정당하게 분할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이혼 소송에서 그동안 당연한 듯이 알고 있던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재산 분할에서 유책의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기여도로만 나누게 되니 유책 배우자는 최소한의 미안하다는 말조차도 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더 당당하다. 우리나라는 이제 파탄주의로 가고 있다.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처럼 그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유책주의를 택했는데 현실에서는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다.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났다는 전제로 판결을 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상간을 저질러도 겨우 1,500만 원 판결이 나왔다. 그리고 위자료도 2,000에서 3,000만 원 사이다. 이 돈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낸 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 전 빚만 있던 H는 재산 분할을 하면 무조건 남는 장사가 되는 것이다. 나쁜 짓을 다 저지르고 돈은 챙겨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나는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